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30, 40대 젊은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로 인한 돌봄 공백인데요. 안동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아이들을 경로당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운영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간은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고요. 기간제 돌봄 교사가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내년부터는 돌봄이 가능한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에서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어울릴 수도 있어서 인성함양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안동시는 기대하는데요. 부모들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서 좋고 어르신들에게는 장기적이고 또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겨서 좋은 경로당 아이 돌봄 사업. 돌봄 사각지대를 메울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0월 24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이 시각 가장 정체가 긴 구간은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입니다. 읍내권 진입에서 다부터널까지 약 7km 정도 차간거리 당겨서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지천철 육교 부근에서 신동제까지 지체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연화제 내리막 구간에서 대형 차량 사고 발생에 정체 빚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은 옥포갈림목 일대 지체와 서행 반복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칠곡 중앙대로 운전면허 시험장 내거리에서 태전교 방향, 태전교 100m 못 간 지점 1, 2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구간 유의해서 지나시고요.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은 시작 지점부터 속력 떨어져서 침산교 지하차도 빠져나갈 때까지 어렵고요. 반대 상동교 방향도 경대교 통과할 때까지는 어렵게 지납니다. 달구벌레로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가까이 하면서도 차량 이동량 많은데요. 이후 수성교 지나 삼덕내거리까지 지체 흐름 이어지고 반월당 내거리까지 교통량 꾸준합니다. 성석권으로 온 죽전내거리에서 용산내거리 방향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이후 이공역 내거리 가까이 하면서도 차들 교통량 많고요. 도시고속도로 남대구 나들목 쪽은 서대구 합류 지점에서 세방골 향하는 차들 교통량 더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최저기온 3도에서 9도 분포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았는데요.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 끼는 곳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동과 의성, 군위 등에선 가시거리 500m 미만의 안개가 끼니까요. 차간거리 여유 있게 두고 지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북 동해안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0.6도, 습도는 67%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33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유제품 생산 기업인 푸르밀이 11월 30일 기준으로 사업을 종료하고 정리해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대구에서도 이 달성군 농공읍에 소재한 이 푸르밀 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 90여 명의 직원이 이 전원 정리해고 대상이 됐습니다. 네. 이게 푸르밀은 2007년 롯데그룹에서 분사한 유제품 전문 기업인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비피더스, 뭐 가나 초코우유 등의 상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지난 17일에 전 직원에게 사업 종료와 정리해고를 통지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는데요. 이 전주와 대구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 생산직뿐만 아니라 관리직, 이 본사 직원까지 이 전부 정리해고 대상이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 대구와 전주 공장 모두 11월 30일 사업 종료 및 생산 중단이 예고돼 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정리해고가 보도된 다음 날인 18일에 푸르밀 대구 공장을 찾아서 현장 실사를 진행했는데 11월 30일 사업 종료 이후에 이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다면 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사전에 통보했는지 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했는지가
이 관건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푸르밀 노동조합이 속해 있는 한국노총이 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일방적인 정리해고 방침을 철회하고 이 재매각 등의 다른 대안을 충실히 좀 모색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직원들은 임금 삭감과 이 반납을 강요받고 있는데 신준호 회장은 퇴직금을 30억 원이나 받아 챙겼다 이런 비판도 했거든요. 네. 이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노사가 좀 힘을 합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가 하루빨리 마련되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뭐 일방적인 그럼 정리해고라고 보는 건가요? 뭐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가 가능한데요. 네네. 한 달 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있으나 이게 뭐 계획된 정리해고다, 사업 종료다 이렇게 본다면 이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직장을 잃게 되면 이 재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죠. 좀 사측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회사 쪽에서도 기업이 어려우니까 정리하겠지만 네. 근로자들은 갑자기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또 우리 대구 지역에 공장이 있다고 하니까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네요. 소식을 하나 더 들을까요? 네, 이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 지금 잘 쓰고 계시죠. 저는 요즘 행복페이 충전이 안 돼가지고 이거 잘 못 쓰고 있기는 한데 그 전까지는 정말로 이제 편하고 저렴해서 자주 썼었습니다. 네. 근데 그 대구로가 이번에는 택시에도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기존의 택시 앱하고 비교해서 80% 이상 이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워서 다음 달 중순부터 이 시범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역 택시 호출 앱 생태계에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배달 앱 대구로에 이 택시 호출 기능을 추가 탑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별도 앱도 따로 개발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굉장히 파격적인 수수료 절감 혜택을 앞세울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기대되는데요. 네? 기대되는데요. 그렇죠. 예. 이게 아무래도 택시 기사분들이 요즘은 이제 그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것보다는 앱으로 부르는 게 굉장히 보편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 수수료 부담이 상당히 컸었다고 해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호출 수수료가 3.3% 수준인데 이게 택시 기사 한 명당 월 전체로 따지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대구로에서 거론되는 금액은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을 거는 수수료 상한선을 두는 그런 방식인데 한 건당 200원에 이게 월 최대 3만 원이고 3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수수료가 무료로 전환되는 그런 시스템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15만 원 드는 사람이었다고 친다면 거의 5분의 1 정도로 그렇게 감소하는 셈인데 네. 이렇게 조건이 파격적인 만큼 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플랫폼 기업들이 뭐 최근에 카카오톡 목통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이 굉장히 골목 시장을 잠식해 나간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런 공공 앱들이 도전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인데 경쟁이 좀 이뤄져서 이게 소비자들에게 편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예, 다음 달 중순부터인 맞습니다. 거죠? 네. 예, 대구로가 이제 택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2022년 이 프로축구 K리그가 지난 주말 경기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월드컵이 겨울에 예정돼 있다 보니까 시즌이 좀 빡빡하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짧게 이 대구 경북 지역 팀들을 결산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최고 성적을 거둬서 이번 시즌을 좀 기대하게 했던 이 대구 FC는 토요일 경기에서 성남 FC와 4대4로 비기면서 이 8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이 새로 연초 부임했던 가마 감독이 경질되는 등 강등 위기까지 맞았으나 네. 막판에 선전하면서 내년을 또 기약하게 됐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은 획득하지 못했는데 이 포항 스틸러스는 어제 마지막 경기에서 강원에 1대0 승리를 거두고 3위로 시즌을 마치면서 내년도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네. 이 반면 김천 상무는 마지막 경기에서 1대3으로 패하면서 11위로 시즌을 마쳤거든요. 이 K2 리그 2위 팀인 대전 시티즌과 홈앤어웨이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1부 리그 잔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K리그가 이제 막을 내렸다는 소식까지 전해주셨고요.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 대구에서는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태는 어떤지
개선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주정차 금지제도 시행된 지 벌써 이제 1년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정확히는 작년 10월 21일부터거든요.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는 그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는데 이 소위 말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 뒤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마련된 정책입니다. 아이들의 행동이 예측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으면 그 사이에서 운전자 시야에 가려져 있다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기 주차는 물론이고 이 잠깐이라도 정차하는 것도 모두 불법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걸 어기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과태료를 내는 차량들이 많은가 봅니다. 네, 이게 등하교 시간마다 차들이 몰려서 교통체증까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학교에서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차량 진입 금지 팻말을 도로 위에 놓고 안전지킴이도 투입을 하고 있지만 좀 역부족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대구 전체 752곳의 스쿨존 가운데 사고 위험이 높은 68곳을 대구시가 선정해서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지난 한 해에만 3만 67대에 이어서 올해 9월 기준으로 벌써 2만 9천여 대를 단속했다고 합니다. 예,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도 취지에는 물론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좀 많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하고 조금 풍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 가보면 보통은 아이들을 픽업하러 나온 학부모들의 차로 굉장히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도대체 어디서 태워야 되는 거냐. 특히 아이들을 승하차 시킬 수 있는 이른바 뭐 드롭존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하소연이 적지 않습니다. 5분 이내로 이 정차를 허용하는 그런 구간을 드롭존이라고 하는데 이 대구 지역에 있는 스쿨존 752곳 가운데서 이 드롭존이 설치된 곳은 8곳밖에 안 됩니다. 남구, 대덕초, 뭐 북구, 칠성초 이름도 다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수가 적은 거예요. 한 1% 정도인데. 턱없이 적네요. 그렇죠. 이 예. 드롭존을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차도가 넓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8.5m 정도 폭이 돼야 되는데 이 아파트하고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는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뭐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들만 봐도 앞에 뭐 왕복 1차선 정도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도로 폭이 좁아서 설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반면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대전은 이제 34.8%가 이 드롭존을 갖추고 있고 이 부산도 28.4%, 다른 도시들은 조금씩 이 드롭존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인근 주민의 주차 난도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요. 네, 이 원래 주차장이 있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노상 주차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주민들 역시 뭐 취지는 좋은데 막상 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무작정 단속부터 하다 보니 불만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학교 인근 주민들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관계기관이 좀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즘 새로 건축물을 지으면 의무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네. 이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이 공용 공간을 활용한 꼭 이 집 주변이 아니더라도 이 공용 주차 공간 네. 확보가 이 관련 기관과 또 지역 주민들의 또 하나의 이 과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인근 지역에 이제 주민들도 주차할 곳이 이제 없는 거죠. 부족한 그렇습니다. 거죠. 예. 어린이 보호구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제한 속도 완화를 놓고도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몇 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안전속도 5030 요 얘기입니다. 네.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실 시속 30km로 달려보면 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 느린 속도다 이런 체감이 들거든요.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신호였는데도 30km로 가다 보니까 신호에 걸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더 체감이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 안 다니는 심야에는 요거를 좀 일부 완화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방안을 밤에는. 놓고 네, 찬반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좁은 골목길은 그렇다 치더라도 꽤 넓은 도로들 특히 대구에서 제가 이 어린이 보호구역 그 속도 위반 단속에 걸린 적이 한 번 있는데 이게 동구에 있는 동신초등학교 앞에 있는 도로거든요. 여기는 왕복 8차로짜리 대로입니다. 넓네요. 거의 뭐 미니 달구벌대로 수준의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 이게 지금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속 40km까지 제한 속도가
오르기는 했는데 이거 5030 도입 초기에는 똑같이 30km였거든요. 횡단보도가 아니면 건널 수도 없는 이 왕복 8차로짜리 큰 도로에서 30km를 적용해 놓으니까 속절없이 걸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북구 대현동 신암초등학교 앞을 비롯해서 경찰에서는 전국의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 속도를 좀 상향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좀 어린이 보호구역인 만큼 어린이들이 없을 때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안전의식 자체가 좀 약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시범 운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제한 속도를 제한하게 되면은 이제 통행 시간은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보행자 사고가 나게 되면 부상 정도가 훨씬 심해지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속도가 빠른 차하고 부딪히는 거하고 느린 차하고 부딪히는 건 부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굉장히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경찰에서도 시범 운영을 토대로 이제 문제점을 확인해서 이 확대 시행할지 말지를 좀 결정할 계획인데 이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시간대별 이 속도 규정 시스템 적용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김근우 기자는 이제 일반 운전자이고 천 기자님과 또 저는 이제 학부모 입장이잖아요. 두 기자께서는 심야 시간대 스쿨존 제한 속도 완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렇게 단언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쿨존 제한 속도가 지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 속도 자체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운전자들에게 이 스쿨존에서는 속도가 이 30km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인데 이게 최소한 5년 정도는 흘러야 한다고 봅니다. 이후 뭐 시간대별 제한 속도 상향 논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이르다라고 보는데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스쿨존 교통사고 통계가 아직은 몇 년간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이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보면 2020년에 이 대구의 스쿨존 아동 사고 건수가 25건, 부상자는 27명이었는데 오히려 지난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이 33건, 부상자 34명인데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등교 자체가 적다 보니까 2020년에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시간대로 보면 지난해에는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8건 사고가 발생했고 저녁 10시에서 자정 사이에도 한 건이 또 발생을 했거든요. 저녁에도 발생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저녁에는 사실 등하교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물론 사고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꼭 스쿨존 자체에 안전하고 직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심야 시간대에는 조금 완화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뭐 원래대로 60km로 돌린다는 게 아니고 한 시속 10km 정도 더 올린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전향적인 판단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규정들이 이제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시설 개선과 함께 운전자들의 인식이 정말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학부모들의 자녀 안전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은 또 애들을 좀 적게 낳는 추세기도 하니까요. 이 드랍존이 굉장히 꼭 필요하다. 특히나 학부모들이 이제 좀 안전하게 아이들을 승하차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학교 부지를 활용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예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들어오고 나가는 차들 사이에서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안전지킴이 같이 이제 차들을 정리할 사람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여러 방법으로 이런 안전한 승하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 측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한 가지만 살펴보면 대구 전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이 549건이었습니다. 지난해. 네. 그러니까 스쿨존이 아닌 공간에서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는 건데 이와 좀 연계한 어린이들의 동선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김근우 기자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직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아침의 광장에 몇 년 동안 출연하신 건가요? 뭐 4년 동안 이 월요일 아침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는데 참 그동안 감사했고 또 그 굉장히 기쁜 시간이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아침의 광장의 뭐 넘버원 팬으로 남을 테니까요.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또 좋은 방송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 5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생 전환기에 있는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청년 리포트 오늘은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함께 할까요? 네, 이제 어느덧 10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 연말이 되면 사실 여러 지원 사업들이 예산이 마감이 되면서 정리가 되고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네, 연초가 되면 바로 새로운 지원 정책들이 다 시작하게 되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경우는 몇 달에 걸쳐서 미리 우리 예비 창업자들이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 창업 지원금의 준비와 또 유용한 활용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청년 창업 지원금은 창업을 하는데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청년들이 창업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제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그런 정부 지원금인데요. 이 부처별로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 정책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 신사업 사관학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등이 있고요. 지원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에까지 이릅니다. 네. 와, 금액이 꽤 큰데 네. 대출과 지원금은 다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청년 창업 지원금의 경우는 신용기관이나 금융기관, 재단 등을 통해서 돈을 빌려오는 대출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말 그대로 지원금이기 때문에 상환의 의무가 없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갚지 않아도 될 돈이라고 해서 갚아야 되는 돈보다 쉬운 자금은 아니고요. 그만큼 사용함에 있어서 꼼꼼한 증빙과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게 지원금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현장에서 만나보면 청년들이 이 지원금이 대출과 다른 성격이 있어서 쉽게 사용도 가능하리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상에 공짜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만큼 또 많은 부수적인 관리와 꼼꼼한 증빙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왜냐하면 소중한 세금이 창업 지원금으로 주어지는데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과정입니다. 네. 근데 지원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른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금액이 큰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억대의 자금이 지원금으로 맥스까지 주어지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경우에는 해마다 최소 4대 1에서 6대 1까지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경쟁률이 높은 그런 과정인데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창업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창업 지원금을 마음에 두고 목표로 잡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런 만큼이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면 프레젠테이션 면접 그리고 회사 방문 면접까지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모두 통과해야 창업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달에 걸쳐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준비 과정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전 개인적으로 이런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 그런 심사위원으로도 함께 하고 있고 또 해당 지원금을 받았던 당사자로서도 그 이전엔 함께 봤기 때문에 여러 포지션에서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선 창업자의 경우에는 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되는데요.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창업 지원금이 나오는 부처와 예산 편성 배경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자신의 사업이 그 목적성에 맞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 나온 창업 지원금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그런 창업 사업 모델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선발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창업 지원금의 펀딩 구성 배경을 이해를 하고 자신의 사업이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과 또 서로가 통과되면은 면접에 대한 준비를 또 착실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이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예비 창업자가 한 번도 작성해 보지 않은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 지역의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전문가 멘토링하고 또 소규모 그룹 피드백을 상시로 제공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또 대구 청년센터에서도 창업 상담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큰 그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당 지원금을 받아본 경험도 있으시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용한 좀 활용 팁을 알려주세요. 네, 우선 창업지원금은 창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기도 하지만 이 시작한 창업회사를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창업자 입장에서 고마운 일인데요. 그 처음부터 이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속 가능한 사업을 사업 계획서에 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업 계획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원금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도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를 계속해서 자문하면서 네. 창업 지원금에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네요.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제가 현장에서 많은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는 멘토로서 컨설턴트로서 심사자로서 함께 할 때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창업은 정말 힘든 건데 준비하는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이해와 또 준비를 하지 않고 사장, 대표라는 그런 직함의 화려함만 쫓으려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 창업을 시작하고 나면 막대한 경제적이고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투자와 헌신을 요구하는 정말 힘든 과정이거든요. 예. 물론 성공하면 큰 보람과 경제적 풍요도 동반되지만 그 과정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업가 정신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고 한번 시작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년 창업 지원금을 위한 준비와 또 준비하는 데 좀 유용한 그런 활용 팁을 전해주셨습니다.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10에서 50mm, 남부 동해안에는 5에서 30mm가량입니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또 아침부터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져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14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보다 3, 4도 가량 낮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